통장의 무게. 글 손민준, 성우 신기로. 친구가 다닌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 노상에서 과일 장사라도 하고 싶다며 100만 원만 빌려달란다.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어려운 말을 꺼냈을까 싶어 150만 원을 찾아 건넸다. 친구는 2달 뒤에 이자까지 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돈은 약속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는 미안해하며 나중에 갚아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천천히 갚으라고 했다. 친구가 불편해할 것 같아 자주 들르지도 않았다. 때론 나도 그 돈이 필요했다. 고민 끝에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는 나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우정에 금이 가더라도 할 말은 하자 싶었다. 벌써 20년이 넘었잖아. 장사 잘 될 때 조금씩 갚았으면 지금쯤 다 갚았겠다. 친구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참외를 달라며 10,000원을 내밀었다. 친구는 극구 사양하고 과일을 주며 재차 사과했다. 돌아오는 길, 돈 받겠다고 친구를 찾아간 내 모습이 한심했다. 3일 후, 새벽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아저씨, 아버지가 어제 늦은 저녁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후회가 덮쳤다. 그때 가슴 아프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친구 아내가 유품을 정리하다 내 이름이 적힌 통장을 발견했다며 도장과 함께 건네주었다. 5,000원, 10,000원씩 저금한 금액이 140만 5천원이었다. 150만 원을 채워 당당히 나에게 건넸을 친구 모습이 그려졌다. 그것도 모르고 친구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자책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아 정윤이를 위해 써달라며 친구 아내에게 돌려주었다. 친구야, 네가 있어 유년 시절이 행복했다. 우정 변치 말자고 맹세했던 지난날의 개구쟁이로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수박을 먹는 시간. 글 이호영, 성우 신기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엄마가 밑반찬한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먼 곳까지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는 나의 핀잔에 엄마는 배달 음식을 자주 먹지 말라고만 했다. 제일 큰 통에는 네모 반듯하게 썬 수박이 담겨 있었다. 안 그래도 수박값이 올라 사지 못한 참이었다. 반색하자 엄마가 말했다. 너 수박 좋아하잖아. 아직 못 먹었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 내가 수박을 먹는 동안 엄마는 외할머니가 제대로 걷지도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용돈이라도 건네고 싶은데 다음 달 카드값과 월세만으로도 버거운 처지라 고개만 끄덕였다. 언제 일할 거냐, 여자친구랑 잘 지내냐, 결혼은 언제 하냐 같은 말을 꺼낼 법도 한데 엄마는 내 끼니만 걱정하다가 해지기 전에 가야겠다며 일어났다. 엄마, 나 30 넘었어요. 알아서 잘 먹고 사니까 걱정 말고 엄마 몸부터 챙겨요. 아들, 이번 달 카드값은 있어? 없으면 말해.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해.
네, 100억 벌어서 매년 1억씩 용돈 드릴게요. 언제나 같은 농담에도 엄마는 매번 웃었다. 돌아가는 길, 아쉬운지 연신 뒤돌아본 엄마가 버스에 올라타 손을 흔들었다. 나도 버스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조금 남아있는 수박을 보고 더 갖다 줄 걸 했다. 예전에 네 할머니가 김치며 감자며 한가득 가져오시면 나도 왜 갖고 왔냐고 안 먹는다고 했어. 무거워서 힘들까봐 그랬는데 매번 내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짐을 들고 오셨지. 어제 너 주려고 이것저것 챙기다가 엄마 생각이 났다. 아,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외할머니 집 가는 길에 몇 자 적는다. 쉰이 훌쩍 넘어서야 엄마 마음을 느낀다는 엄마. 나는 언제 어른이 되려나. 그래서 동행. 성우 신기로. 몹시 피곤한 날이었다. 어려운 일을 마쳤으니 여유있게 걷고 싶었으나 다음날 일정을 생각해 얼른 돌아가 등이라도 펴야 했다. 택시 뒷자리에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했던 것 같다.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순간 방정맞게도 믿거나 말거나 괴담이 떠올랐다. 어떤 여자가 택시를 탔는데 앞자리에 이미 누군가 있더라는 이야기. 인적 없는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들은 납치 공범이었다는 불경스러운 이야기. 몸집이 작은 사람인지 왼쪽 팔만 보였는데 그냥 내려야겠다 싶었다. 누가 이미 탑승한 택시라니. 불쾌하고 미심쩍은 기분에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앞좌석 머리받침에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택시는 이미 출발했고 나는 잠깐이나마 그런 의심을 한 게 미안해서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자꾸만 궁금해지는 것이었다. 치매 아내를 어쩌자고 옆자리에 태우고 다닐까? 보살펴줄 다른 가족이 없나? 저렇게 내내 같이 다니는 심정은 어떨까? 갑자기 택시가 요동쳤다. 방지턱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기사가 여자의 손등을 다독이며 나지막이 물었다. 놀랐어? 여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기어이 궁금증이 튀어나왔다. 마나님 태우고 다니신 지 오래됐나요? 네, 좀 됐습니다. 힘들어하진 않으세요? 좋아해요. 아, 다행이네요. 마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네요? 말을 다 잃었어요. 기사님이 신경 많이 쓰이시겠어요. 어쩌겠어요. 마누라인걸. 어디로 자꾸만 사라져서 찾아다니는 것만 30번도 넘어요. 메모지의 글씨체만으로도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음성을 들으니 단순히 택시기사만한 사람이 아니겠구나 싶었다. 그러고 보니 차 안이 정갈하다. 녹진하게 밴 냄새도 없으니 까경가도 아니다. 아내가 사라지면 경찰에 신고하고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는단다.
집에서 나오는 CCTV를 시작으로 20km 떨어진 곳까지 가서 찾은 적도 있었다니. 그럴 때는 새벽 서너 시를 훌쩍 넘긴다고. 이렇게 지낸 지 10년이 넘었는데 증상은 더 오래전부터였겠죠. 담담히 말하는 기사의 말투에 체념과 숙명이 담겼다. 겠죠라는 말에서 그 상태를 알아채지 못한 시간을 미안해하는 반려자의 속내가 느껴졌다. 저렇게 말하기까지 저 남자의 속이 얼마나 오래 절망적으로 긁혔을까. 남편은 안쓰러워도 저 아내는 다행이다. 꼭 붙들고 있는 저런 남편이 곁에 있으니 참 다행이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사의 인사가 서글프다. 이 상황을 불쾌해하는 손님이 많아 어려움이 크단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영업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손님도 있었고, 실제로 신고 건으로 경찰과 시청에서 여러 차례 연락도 받았단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메모지를 붙였노라고. 잘 모르겠다. 치매 아내를 영업용 택시에 태우고 다니는 게 불쾌하단다. 치매로 가출한 사람을 찾느라 경찰과 소방인력이 새벽까지 동원되는 비용도 세금인데 남편이 이렇게라도 노력하는 걸 고마워해야지 않나. 사고 위험에 같이 노출되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불쾌해서 신고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집까지 겨우 20분 정도.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고 내리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하지 못했다. 그저 아무 영양가 없는 소리를 하고 말았다. 아저씨, 힘내세요. 왜 나부터 깨워? 글 안선유, 성우 신기로. 갓 태어나 눈도 못 뜨던 꼬물이들이 벌써 7살, 5살이 되었다. 맞벌이를 하는 터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에 다녔다. 남편은 새벽 일찍 출근해 아이들의 등원 준비는 언제나 내 몫이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끝내고 7시에 큰딸부터 깨워 씻긴다. 그 다음에 둘째를 깨운다. 아이들은 반강제로 아침형 인간이 되었다. 평소 별말 없이 일어나던 큰딸이 어느 날 내게 물었다. 엄마, 근데 왜 항상 나 먼저 깨워? 나도 더 자고 싶단 말이야. 매번 동생보다 먼저 일어나서 씻어야 하는 게 억울했나 보다. 더 자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테니까. 순간 네가 언니니까 먼저 일어나야지 하고 튀어나오려는 말을 꿀꺽 삼켰다. 그렇지 않아도 장녀의 삶은 고단하지 않은가. 혹시 맞이라는 사실을 꺼리게 되면 어쩌지? 벌써 장녀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말할까?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 동생이 자는 동안 너랑 단둘이 양치하고 세수하면서 사랑을 나누려고 그랬지. 우리들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러곤 간지럼을 태우자 큰딸이 까르르 웃었다. 어때? 엄마 대답 잘했어? 이때다 싶어 조심스레 묻자 아이가 답했다. 응, 잘했어. 작전 성공!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큰딸이 내게 귓속말했다. 엄마, 내일도 나부터 깨워야 해. 알았지? 운명 위에서. 글 이현, 성우 신기로.
외동아들인 나에게는 아버지 사업을 이어야 하는 숙명이 주어졌다. 하나 내 꿈은 교사였다. 수능을 본 이후 나는 교육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내가 경영학과에 진학하길 원했다. 며칠을 고민하다 유명한 철학관에 가보았다. 점술가가 풀이한 나의 인생은 이랬다. 첫째, 나는 공부와 거리가 멀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직업을 얻을 수도 없다. 둘째, 나는 결혼을 3번 할 팔자다. 이별을 여러 번 겪은 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자를 만나야 잘 살 것이다. 셋째, 졸업 후 집에 우환이 생긴다. 집안을 일으키려면 꿈을 접어야 한다. 나는 의지와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곧바로 교육학과에 지원했다. 결과는 불합격. 그때의 낭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재수한 끝에 교육학과에 당당히 합격했다. 운명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그 뒤 대학 생활의 꽃이라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다. 5년간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터라 2번째 운명도 나를 피해가겠구나 했다. 그러나 사소한 싸움 한 번으로 우리는 남이 되었다. 졸업하고 집에 왔을 때 거짓말처럼 아버지가 편찮아지면서 사업이 기울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했다. 운명이란 게 있구나. 인정하면 할수록 마음이 공허했다. 내 삶을 운명에 맡기기는 싫었다. 결국 나는 아버지 몰래 사업을 정리하고 도망치듯 노량진으로 갔다. 꿈을 위해 마음껏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그렇게 처음 본 임용고사에 합격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그날 본 사주는 맞기도 틀리기도 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운명 위에서 춤추듯 삶을 그려가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완성된 그림이 아름다울 거라는 내 믿음이다. 콤플렉스 없는 큰머리 가족. 글 유정임. 성우 신기로.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나는 작은 소망 한 가지를 품고 있었다.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 엄마의 뱃속처럼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차가운 철제 침대 대신 따스하고 아늑한 우리 집에서의 분만을 고집했던 것은 그래서였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로 보면 아기 머리가 커서 자연주의 출산은 무리예요. 머리 크기는 보통 유전이어서 줄어들 가능성이 낮거든요. 라는 말로 나를 만류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서로 시치미를 뗐지만 남편과 나는 슬쩍 서로를 쳐다보았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특대 사이즈의 모자를 쓰는 대두 부부란 사실을 말이다. 예상대로 우리 아이는 평균보다 다소 큰 머리로 태어났다. 하지만 정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운 법인지 밤톨처럼 볼록한 이마와 뒤통수가 귀엽기만 했다. 우리는 머리 모양이 예쁜 걸 보면 우리 애는 분명 엄청 똑똑할 거야 하고 위안을 삼으며 부모가 된 기쁨을 만끽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면서 뛰어나게 영리한 건 아니지만 가끔 고차원적 질문도 던지곤 하는 아이를 보면서 여느 부모들이 그렇듯 나 역시 우리 애는 특별하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다. 그러던 얼마 전 남편과 내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로션을 발라주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빠 머리 커. 엄마도 머리 커.
라며 이연타를 날리는 바람에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모른다. 엄마 아빠의 머리 크기를 이렇게 일찍 깨우치다니. 역시 똑똑이가 틀림없었다. 아이의 솔직한 발언에 한바탕 웃고 나자 내 가족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머리가 좀 크면 어떤가? 서로의 봉긋한 뒤통수를 쓰다듬으며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데, 우리 셋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표식이라 생각하니 콤플렉스마저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글 이미택, 성우 신기로. 14년째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는 나는 이곳에 찾아와 나를 사문삼촌 하고 부르는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한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매일 오는 아이나 내게 먼저 장난치는 아이의 이름은 자연스레 입에 붙은 반면 수줍음 많은 아이의 이름은 그렇지 못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며 몹시 서운해했다. 나의 한마디에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구나. 그 뒤로 계산대에 아이 이름과 특징을 적어두고 외우려 노력했다. 이름을 모르면 정중히 다시 묻고 사과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올 때마다 트집을 잡고 거친 말을 하는 아이가 있었다. 다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물은 뒤로 나는 아이가 오면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아이의 행동과 말투가 점점 변했다. 아이와 나 사이의 어색함이 친근함으로 바뀐 것이다. 가끔 아이들이 말한다. 나도 아저씨 이름 알아. 이미택.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상대를 인정하는 일임을 배웠다. 그것이 서로를 아는 첫걸음이라는 사실도. 지친 어느 날 2학년 아이가 내게 말했다. 아저씨, 인생 참 힘들지. 기운내.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음료수를 건넸다. 문구점 한 구석에는 아이들이 주고 간 선물이 가득하다. 승우가 준 서비스상과 친절 최우수상, 윤영이가 준 순둥이 어른상, 은지, 민지, 수빈이 세 자매가 만들어준 초콜릿 약, 커서 연예인이 될 거라며 환희가 미리 남긴 사인, 아이들이 쓴 편지와 나의 초상화까지. 그것들을 보면 마음이 풍성해진다. 내게 수많은 추억을 선물한 아이들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나를 응원해주는 선배 부부. 글 김병도, 성우 신기로. 누구에게나 떠올리기만 해도 갓 지은 쌀밥을 입에 넣은 것처럼 마음 든든해지는 얼굴이 있을까. 그런 따끈한 밥 같은 사람이 내겐 한 명 있다. 대학 졸업 후 IMF 여파로 취업이 어려워져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를 하던 시절에 힘이 되어준 선호 선배. 졸업 1년 만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형은 이후에도 종종 도서관에 들러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취직 시험을 보기 전에는 긴장하지 말라고 전화해주고,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시리에 빠져 있을 땐 소주 한 잔 따라주며 다음엔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해주던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 덕분에 지치지 않고 꿋꿋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사이, 형은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했다. 형수님도 심성이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이라 부부는 빠듯한 신혼살림에도 나를 불러내 맛있는 밥을 사주었다. 형네 부부와 함께하는 외식과
형수님이 싸주는 밑반찬들은 자취생활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달래주었다. 15년 전 그날도 형네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 저녁을 먹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에 붙어있는 여러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부부의 소박한 소망이 적힌 메모지들이었다. 옆집 할머니 편찮으신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수능 보는 조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부부의 선한 마음씨가 그대로 담긴 메모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던 나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메모지엔 병두 취업에 빨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부모나 형제도 아니건만 누군가의 앞날을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른 취직해 꼭 보답하겠노라 각오를 다진 덕분에 나는 머지않아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여전히 형과 돈독하게 지내는 나는 형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그 여름의 복숭아. 글 김윤경. 성우 신기로. 벨이 울려 인터폰을 보니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의 정수리가 왔다 갔다 했다. 우리 아들 더웠지? 하며 문을 열자 아이가 낑낑대며 복숭아 한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웬 복숭아야? 내가 사왔어. 선물이야. 내일 엄마 생일이잖아. 이걸 직접 사서 들고 온 거야? 어디서부터?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이가 과일을 파는 아저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물었단다. 아저씨, 딱딱한 복숭아도 있어요? 딱딱한 거, 말랑한 거 다 있지. 엄마가 딱딱한 복숭아 좋아해서 엄마 생일 선물로 사주고 싶어요. 너 참 기특하다. 10,000원짜리랑 13,000원짜리가 있어. 뭘로 할래? 저 그럼 가야겠어요. 지금 7,000원밖에 없거든요. 네가 착해서 아저씨가 이거 7,000원에 줄게. 그렇게 아이가 복숭아 상자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불현듯 며칠 전 아이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정원아, 엄마랑 복숭아 먹자. 엄청 맛있다. 맛있지? 엄마는 이래서 여름이 좋아. 복숭아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엄마는 생일도 여름이잖아. 그러네. 자, 엄마는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지만 요 물렁한 게 더 달 거야. 이것도 먹어봐. 엄마는 딱딱한 복숭아만 좋아해? 응. 엄마는 물복파보다 딱복파야. 웃기다. 근데 나도 딱복이 맛있어. 그치? 이거 다 먹기 전에 또 사야겠다. 여름에 복숭아 실컷 먹어둬야 해. 그래야 아쉬움이 없지? 상자가 무거워 몇 번이나 쉬면서 왔다는 아이. 땀으로 흠뻑 젖은 아이의 옷을 벗기다 갑자기 울컥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정원아, 이건 기쁨의 눈물이야. 엄마 진짜 행복해. 절대 잊지 못할 선물이야. 고마워. 최고로 행복한 생일 전날 밤이 저물어갔다.
시원한 군복. 글 이철혁. 성우 신기로. 입대하고 2달 만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제야 잘 산다고 여겼던 우리 집이 빚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휴가 때 이사한 집을 찾아갔다. 골목에 자리한 반지하였다. 화장실은 1층 복덕방과 같이 썼다. 방음이 안 되어 나는 근처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했다. 씻을 곳도 없어 싱크대를 쓰거나 목욕탕에 갔다. 우리 가족은 원래 마당 딸린 3층 집에서 살았다. 부족함 없던 시절과 너무 달라진 현실을 외면하고만 싶었다. 이런 집에는 잠시도 있기 싫었다. 휴가를 나가면 집에서는 옷만 갈아입고 곧장 나가 친구들과 놀았다. 친구들은 내 사정을 알기에 흔쾌히 도와주었다. 시간이 늦으면 이따금 택시비를 챙겨주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택시를 타지 않고 5시간을 걸어 집에 돌아가곤 했다. 어느 여름 휴가 마지막 날이었다. 저녁까지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데 집에 늦게 도착했다. 버스를 놓치면 큰 고초를 겪을 게 분명했다. 한데 아무리 찾아도 군복이 보이지 않았다. 불안에 짜증이 밀려왔다. 마침 집에 들어오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다그쳤다. 내 군복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급히 짐을 놓더니 냉동실을 열었다. 그 안에 군복이 있었다. 더운 날씨에 가는 동안이라도 시원하라고 넣어놨다면서 어서 입고 가라고 했다. 군복을 입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군복이 시원한 만큼 어머니의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외면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침침한 눈으로 재봉틀을 돌리며 전 재산을 처분해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갚아나갔다. 그러면서 철없는 아들 걱정까지 했다. 그날부터 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도 무더운 날이면 냉동실에서 꺼낸 군복이 생각난다.